안녕하세요. 타이탄 파트너스 이현석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중국 게임 규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중국 당국에서 굉장히 강력한 게임 규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만 18세 이하 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금토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말이죠. 황금 같은 시간대 오후 8시부터 딱 1시간만 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있었던 게임 규제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제일 강력한 게임 규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뭐 사실상 이제 주말에 게임 1시간밖에 못한다, 엄마처럼 그렇게 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규제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중국이 뭐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공산당 체제로 좀 이제 강압적인 그런 부분이 언제든지 규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국가 중 하나이다 보니까 이런 이슈가 좀 나온 것 같은데, 이 개인적으로 아마 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를 했을 거예요. 와, 중국에서 이렇게 강력한 게임 규제를 하면은 사실상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의 이제 한국 업체들, 그리고 앞으로 중국에 진출하게 될 우리나라 업체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고, 실제로 일부 게임주들도 중국 관련 소식 때문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이제 뒤에 보시다시피 요게 위메이드라는 게임주 차트인데요. 8월달, 9월달 해가지고 거의 주가가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근데 8월달에 이제 이 중국 규제 소식이 나오고 나서도 사실 위메이드가 굉장히 급등을 해서 아마 이 많은 분들이 조금 당황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위메이드 종목은 또 개별 악재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오를 줄 아무도 몰랐을 거다, 투자자분들이.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제 이 중국 게임 규제에 속았구나, 아마 그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중국 게임 규제 별거 아니었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데요. 그러면 왜 이 중국 게임 규제가 별게 아니었는지 오늘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중국 게임 규제가 앞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금, 토, 일 오후 8시부터 제한을 둔 것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금토일 오후 8시 이게 아니라 바로 이제 앞에 있는 이 미성년자입니다.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사실 이 미성년자는 게임 전체 매출에서 큰 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아요. 중국의 이제 최대 게임사죠, 바로 이제 텐센트인데요. 텐센트에 따르면 지난 4분기 기준으로 해서 미성년자가 중국 최대 게임사인 텐센트의 매출 비중의 6%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단 6%. 그러면 이거를 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되냐면, 지금 중국에서 게임 규제가 나온 거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아예 게임을 하지 마라, 그 누가 됐건 게임은 아편이다, 그러한 이제 발언을 해가지고 중국 관영 매체에서 게임은 아편이다라는 말로 사실 굉장히 좀 긴장을 했는데, 저 역시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지나고 나서 지금 이 정확한 게임 규제 정책을 뜯어보니까 미성년자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성년자 아닌 사람들은 게임을 하루에 뭐 10시간씩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현재 미성년자가 전체 게임 매출 비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10%도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중국 게임 규제로 인해서 만약에 어떤 기업이 10%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거의 다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미성년자가 어떤 돈을 실제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다음에 소비의 주축이 아닌 나이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보면은 대부분 성인들을 위한, 그리고 성인들을 타겟팅으로 한 그러한 어떤 비즈니스가 많습니다. 뭐 물론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러한 특정 산업들이 있기는 하지만, 게임이라는 산업에서 주로 이제 돈을 많이 쓰는 그런 이제 층은 당연히 미성년자층이 아니라 성인층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는 이러한 이슈가 나온 것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이 미성년자 대상으로 규제가 나왔다는 사실을 좀 아셨으면 하는 그런 이제 바람이 컸는데, 결국 이거를 이제 뜯어보니까 미성년자 대상으로 이런 규제가 나왔고 실제로 그러면 게임사들의 엄청난 타격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좀 더 이제 추가적인 리스크를 보자면, 이게 지금은 미성년자 대상으로 했지만 성인들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러한 일부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나온 정책은 미성년자 대상이다. 따라서 중국 게임주든 중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 게임주든 주가가 한 10% 정도 빠졌다라면 그것은 이미 충분히 반영이 됐고, 앞으로 어떤 신작 게임을 만들어서 출시를 한다거나 중국 시장에 새로 진출하는 그런 기업들은 당연히 크게 부각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러한 기업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앞서 이제 말씀드린 종목인데 위메이드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일반 뭐 투자자분들께서도 여기에서는 이거 잘하면 곧 좀 뚫겠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보시면은 갑자기 이제 중국 게임 규제로 얘가 이제 급락을 했어요. 이날 8월 3일날 14% 급락을 한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반등을 하나 했더니 계속 좀 줄줄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반짝 반등을 하고 다시 으쌰으쌰 힘을 내고 있었는데, 이 전에 중국 어떤 이 게임 규제 소식을 여기에서 다 이미 커버를 했죠. 근데 이 위메이드라는 기업은 조금 개별 악재가 있었어요. 개별 악재가 뭐였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좀 급등하면서 올라온 게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기 때문이거든요. 미르포라는 이 글로벌 신작이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이 흥행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됐었는데, 요게 가다가 갑자기 추락을 했습니다. 8월 27일 날 무려 주가가 17.89%까지 빠졌는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바로 이 미르포, 굉장히 이제 기대감이 컸던, 앞에서 여기에서 이제 급등했었던 주요 이제 이유였죠. 근데 이 상승 이유가 반대로 하락 이유로 바뀌어 버렸어요. 왜 이 하락 이유로 그렇게 이제 바뀌었냐면은, 미르포라는 게임을 글로벌 170여 개국이 출시를 했는데 문제가 국내에는 출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나라 게임 회사가 왜 우리나라에는 정작 출시를 못하고 어떻게 글로벌 176여 개국에는 출시를 하냐, 이런 말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 급락을 한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상세한 좀 내용을 뜯어보니까 NFT라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랑 비슷한 거죠. 특히 이제 토큰이라고 불리는데, 이 토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최근에 또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뭐 미술 작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좀 이제 라이센스가 필요할 만한 그런 부분들,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NFT 시장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을 받고 판 것이죠. 그래서 뭐 16살 소년이 막 몇 억을 또 벌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사행성이 굉장히 좀 논란이 됐었는데, 국내에서는 이 게임이 지금 이제 위메이드라는 회사는 이전에 비덴트라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곳에서 좀 이제 이 지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보시게 되면은 이 비덴트라는 기업이 아마 2대 주주로 그렇게 이제 올라와 있을 건데, 이 비덴트에서 지금 이제 지분 투자를 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 쪽, 이 가상화폐 쪽 사업을 원래 그 전부터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2년에서 3년 정도 준비를 해왔는데, 요게 지금 빛을 보기 시작하려다가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사행성 논란으로 게임 출시가 안 되면서 급락을 한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 이 위메이드라는 기업은 굉장히 주가 방어를 잘 한다라고 제가 생각한 부분이 뭐냐면, 이날이 이제 8월 27일 날 아마 이 회사 내부에서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NFT를 활용한 게임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분류 체계가 아예 안 잡혀 있기 때문에 등급 분류가 안 되면 게임 출시를 당연히 못 하겠죠. 그래서 게임 출시가 힘들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8월 27일 날 이 위메이드가 어떤 공시를 내냐면, 무상증자 결정을 했어요. 무상증자 관련된 공시를 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8월 27일이 아니라 8월 30일입니다. 8월 30일 날 이 공시를 낸 것도 사실 장 마감이 되고 나서 이 무상증자 관련된 요러한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좀 뭐 자세한 내용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100%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한 주를 더 주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무상증자를 했던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올랐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사실은 계속 이제 좀 횡보를 하면서 바닥을 좀 기는 그런 종목이었다가 갑자기 8월 12일 날 상한가를 가더니 그 다음에 또 상한가를 가고 완전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조정을 받다가 또 한 번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날 8월 12일 날 이 원방테크도 똑같이 이제 무상증자 이슈가 나왔어요. 정확히는 이제 8월 11일 날 무상증자 관련 소식이 나왔는데, 무상증자 이 관련 소식이 나오고 나서 이 원방테크가 2배 가량 3일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 3일 만에 2배가 뛰어버리는 그런 굉장히 또 폭발적인 주가 상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친환경 관련주로 굉장히 유명한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 역시도 이 무상증자를 하고 나서 굉장히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날 7월 15일 날 무상증자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에코프로 HN은 무상증자가 300%나 되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무상증자를 보통 100% 정도를 평균적으로 하는데 300%면 굉장히 사실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신기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7월 15일 날 무상증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7월 16일부터 계속 이렇게 급등을 해서 이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4배가 올랐습니다. 지금 이제 어떤 이 주식시장의 좀 약간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무상증자라 하면 주가가 좀 급등하는 그러한 경향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위메이드 역시도 그런 모습을 보였다. 아직까지도 이 상승 흐름이 크게 꺾이지 않고 계속 이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원방테크가 2배를 갔고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 이제 3배를 가서, 위메이드도 지금 이제 8만원 언저리에서 무상증자 소식 나오면서 갔으니까 사실 2배 간다라고 하면 16만원이거든요. 지금 미르4라는 이 신작도 사실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대히트를 또 치고 있어서 실적적인 부분도 이전부터 좀 많이 개선되기도 했고 앞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2020년에 대규모 적자를,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였는데 올해 이제 크게 이게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부터 영업이익이 300억 가까이 찍히기 시작을 했고, 2분기에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올해 3분기, 4분기, 하반기로 갈수록 아마 미르4 관련된 매출이 붙기 시작하면은 좀 더 이제 좋은 모습을 또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게임 규제가 사실 국내 게임 업체에 그렇게 큰 타격이 없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종목 더 좀 보자면 최근에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됐었던 그런 이제 기업입니다. 바로 이제 펄어비스인데, 이 펄어비스라는 게임은 실제로 이제 중국 관련 모멘텀이 굉장히 큰 종목이에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중국 최대 게임사인 텐센트의 이제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회사와 중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이전에 중국이 파노를 실제로 이제 획득을 했고, 이 중국 파노를 획득을 해야지만 사실 중국에서 게임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파노 획득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근데 이거를 이미 획득을 했고 지금 중국에서 사전 예약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전에 이 펄어비스라는 게임은 중국의 게임을 출시를 하지 않았는데 어떤 이제 게임 내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많이 하죠. 근데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은 이벤트를 그 전에 했었습니다. 그 이벤트에 당첨된 사람을 이제 보니까 국내 유저가 아니었던 거예요. 중국 사람이 IP 우회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 펄어비스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중국 내에서 지금도 사실 인기가 많은데 이전에도 굉장히 좀 인기가 있었던, 왜냐면 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펄어비스라는 게임 회사가 만든 이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검은 사막이 살짝 이제 중국 무협지 느낌이 좀 나요. 그러니까 중국 영화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도 막 굉장히 이제 사람이 뭐 날아다닌다거나 굉장히 좀 판타지스러운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중국 무협 영화는 저 중국에서 만들었구나,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게임도 비슷한 게임이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펄어비스 메인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검은 사막, 그리고 뭐 붉은 사막, 신작 모멘텀도 있는데 그런 게임들이 중국의 어떤 취향을
굉장히 잘 타겟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약간 이제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요때 이제 이 8월 26일 날 거의 상한가를 갔어요. 27%까지 오르면서 상한가를 갔었는데 이때는 이제 이 펄어비스가 어떤 이슈로 급등을 했냐면 신작을 이제 그 트레일러 영상이라고 해서 신작 게임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영상 뭐 플레이하는 영상 같은 거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 정말 많은 게임 유저들 사이에서 와 이거 뭐냐, 이 게임 뭐냐, 엄청나게 이제 환호를 받았던 거죠. 그게 이제 도깨비라는 게임인데요. 기존에 좀 없던 그런 게임 형태예요. 원래 뭐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한 NC소프트, 최근에 좀 NC소프트가 많이 좀 화제가 되고 있죠. 확률형 아이템, 그 다음에 지나치는 이제 과금,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좀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재 이제 NC소프트 주가가 굉장히 이제 많이 그렇게 빠지고 있는데, NC소프트에서 그동안 어떤 사업 모델로 해왔던 리니지 시리즈, 그러니까 어떤 몬스터를 잡고 그 몬스터를 잡으면 아이템을 얻어서 레벨업을 해야 되는데, 레벨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캐시를 사야 된다. 즉 이제 현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이 완전히 이제 바뀌는 그런 게임을 지금 소비자들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펄어비스에서 그런 게임을 내놓은 겁니다. 김대일 의장, 펄어비스의 이제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김대일 의장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게임을 만들고자 했다. 그러한 이제 말을 했어요. 단순히 어떤 몬스터를 잡으면서 무한 레벨업을 하는, 그리고 레벨업을 하면서 돈을 계속 써야 되는 그런 페이 투 윈 시스템이 아니라, 이 펄어비스에서 지금 새로 공개한 신작 같은 경우에는 크게 과금을 하지 않아도 가족이 다 같이 어울려 놀 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 무조건 몸만 때려잡아야 되는 그런 시스템에서 탈피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현재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부각되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주로 또 많이 부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라고 하면은 미국의 뭐 로블록스나 그런 여러 이제 게임사들이 갑자기 이 메타버스 관련주가 되면서 또 주가가 많이 급등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이 게임사에서 메타버스 게임이다라고 하고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게임 자체가 3D 게임이고 메타버스 형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왜 이러한 게임 회사들이 지금 메타버스로 많이 엮이냐면은, 메타버스를 원하는 게임 유저들이 게임을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게임을 그렇게 활용하기 때문에 메타버스 게임주가 된 겁니다. 사실 이제 이 굉장히 유명한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뭐 이제 뭐 사냥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서로 이제 치고받고 뭐 싸우는 그러한 이제 게임이었다면, 그 이제 게임 유저들이 왜 우리가 맨날 서로 싸워야 되냐, 우리도 좀 화목하게 같이 어울려서 그냥 게임을 단순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이제 게임사에서 유저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사실 메타버스란 게 형성이 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펄어비스도 아마 원래는 그냥 이제 단순히 가족끼리 할 수 있는 게임을 계속 만들어 왔는데, 이 게임이 지금 시대의 어떤 트렌드에 부합이 될 뿐인 거죠. 사실 뭐 몇 년 전부터 코로나가 터지면서 메타버스라는 게 부각이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코로나가 이렇게 지금 창궐하고 그럴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근데 사업은 좀 운칠기삼이라고 운이 좀 많이 일부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또 운이 좋게도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이면서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뭐 메타버스 관련 이 신작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내후년쯤은 돼야 그 게임이 출시가 되고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펄어비스에서 가장 중요 포인트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중국 진출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뭐 잠깐 이제 말씀드렸지만 판호를 실제로 이제 획득을 하고 중국 사전 예약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사전 예약이 끝나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이미 게임이 런칭이 된 거고 지금 예약이 끝나면 바로 스타트가 된다. 그러면 그게 이제 매출로 바로 잡힐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실적 따라서 주가가 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펄어비스에서 가장 주요 포인트는 바로 중국 진출로 인한 매출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실적적인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사실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매출액이 계속 이렇게 좀 부진한 모습이고, 올해 이제 영업이익도 좀 많이 떨어졌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인건비의 증가,
그 다음에 이제 신작을 좀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많이 좀 줄었죠. 근데 항상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뭐 대규모 증설이 예정되어 있어서, 그리고 대규모 증설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많이 좀 이렇게 다운됐을 경우에는 절호의 매수 기회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실적이 왜 많이 하락을 했는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투자금이 많이 들어갔고 그로 인해서 실적이 다운됐다라고 하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 호재죠. 왜냐하면 그 투자금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투자가 결국 어떤 이 기업의 성장을 분명히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악재가 아니라 호재라고 볼 수 있고, 현재 이제 이 펄어비스의 주가 모습도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꾸준히 이렇게 올라온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결국 이제 실적 따라서 주가는 가지만 그 실적이라는 것은 과거의 실적, 현재의 실적이 아니라 미래의 실적이다. 즉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펄어비스는 이미 중국에 진출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데, 곧 이제 뭐 수개월 안에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기업의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현재 레벨에서 훨씬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펄어비스의 2022년 내년 컨센을 보시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3천억을 돌파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매출도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펄어비스가 어떻게 보면 이 NC소프트가 지면서 떠오르고 있는 신흥 강자로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또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가 되면서 살짝 주가가 눌리고 있습니다. 근데 위메이드와 거의 비슷하게 결국 이 신작이 얼마나 글로벌 대히트를 치냐, 신작이 얼마나 큰 돈을 벌어오냐에 따라서 결국 주가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펄어비스도 좀 유심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M게임이 최근에 또 상한가를 갔죠. M게임이 9월 1일 날 상한가를 갔는데, 이날 이 M게임이 상한가를 간 이유는 바로 다름 아닌 중국 매출 증가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이 중국에서 게임 규제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M게임, 열혈강호라는 게임이 중국에서 계속 실적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미성년자가 게임을 못한다라고 하면은 실적이 크게 줄 것이냐? 결코 그게 아니란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반응을 하는 것은 미성년자 게임 규제가 아니라 중국 관련된 매출이 실제로 얼마나 늘었냐, 얼마나 앞으로 늘 것이냐, 그게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중국의 어떤 이러한 게임 규제, 미성년자를 한 미성년자 대상으로 한 게임 규제가 결국은 사실 별거 아니었고요. 전체 매출이 미성년자들의 어떤 이 매출 비중이 다 빠진다라고 해도 지금 중국의 새로 그렇게 이제 판호를 획득해서 사전 예약까지 하고 있는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히 주목해 볼 수 있겠다. 또 M게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 관련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실적적인 부분을 봐서도 그렇고요, 앞으로의 전망을 봐서도 그렇고, 중국에 진출해 있거나 중국이 앞으로 진출할 게임주들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러한 좀 다양한 투자 소식들, 중요한 투자 포인트,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한 어떤 자세한 이러한 분석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저희 이제 노란톡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근데 뭐 우리나라 이제 게임 규제 같은 경우에는 완전 풀렸죠. 셧다운제가 풀렸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셧다운제가 폐지되는 부분을 좀 더 이제 메인으로 보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중국 게임 규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에 진출만 하면은 시작이 반이라고, 중국 진출한 기업들은 당연히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으니 꼭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타이탄 파트너스 이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애플카 최대 수혜주, 최근에 이 애플카 관련 이슈로 우리나라 이제 국내 증시가 굉장히 좀 떠들썩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관련 핵심 수혜주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일단 하단에 저희 노란톡 아직 들어오시지 않으신 분들은 바로 입장해 주시고요.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의 정보기술 전문 매체인 디지타임스에 따르면 애플이 2024년까지 애플카 양산을 하기 위해서 최근 일본 완성차 업체인 도요타를 방문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와 함께 지난달에 한국을 방문하여 SK그룹과 LG전자 등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또 애플카 이슈가 모락모락 다시 재점화가 되면서 그동안 좀 우리나라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이 급등한 이후에 잠깐 이제 소강 상태를 보였었죠. 근데 다시 한번 엄청난 상승 모멘텀을 불피우면서 이렇게 좀 시장에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형성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애플카 소식에 따라서 일단 가장 좀 기본적으로 우리가 SK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LG화학의 상승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물적 분할 관련 이슈가 나온 이후에 꾸준히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애플카 이슈가 붙으면서 또 1%가량 지난주에 반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모회사죠. LG 화학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GM 대규모 리콜 사태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었는데 2%가량 반등을 하면서 요 이제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느낌이 슬슬 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애플 같은 경우에는요, 이 중국산 LFP라고 하죠.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좀 선호를 했는데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30%가량 기존의 뭐 LG화학이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국내 이제 배터리 3사가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 그런 배터리에 대비해 가지고 원가가 저렴하고 그리고 폭발 위험성이 더 낮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격 경쟁력 그 다음에 안정성적인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플 역시도 처음에 이제 중국의 칼티라고 하는 배터리 출하량 기준으로는 이제 세계 1위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내수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은 뭐 웬만하면 세계 1위를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중국산 리튬 인산철 이 배터리를 원래 애플도 사용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미중 무역 전쟁이 발발하면서 애플은 미국 기업이죠. 그렇다 보니까 중국의 어떤 이 배터리, 특히 이 배터리는 전기차 원가의 40%를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핵심적인 부분이고 사실 뭐 원가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배터리는 전기차의 가장 핵심적인 제품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미중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상대국에서 공급받기는 상당히 애플 입장에서도 꺼려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내 공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크게 지금 증설을 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다시 이렇게 좀 부각이 되었었는데요. 아무래도 미중 무역 전쟁, 과거의 미일 무역 전쟁처럼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크게 이제 몰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뭐 대만 이러한 주변에 또 다른 신흥 강국이 생겨난 것처럼 똑같이 배터리 업계도 지금 중국이 세계 1위인데 그 세계 1위가 우리나라에게 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큰 기회가 열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날 이 애플카 이슈로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그런 주가의 상승은 없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도 꾸준히 좀 애플카 관련 이슈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다. 그리고 뭐 물론 삼성 SDI 역시도 현재 이제 미국 내 배터리 공장은 없지만
신규로 이제 투자를 할 것이다, 그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배터리 3사 모두 그렇게 좀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날 어떻게 보면 좀 가장 많이 부각이 됐던 게 당연히 이제 LG전자였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 LG전자가 캐나다 자동차 부품 회사인 마그나와 합작사를 설립을 했죠. 근데 이 마그나 인터내셔널은 세계 3위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BMW 미니를 위탁 생산하는 업체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마그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LG전자의 주가가 10% 오른 것 대비해서는 큰 뭐 어떤 변화는 없었어요. 오히려 뭐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마감이 됐기 때문에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은 뭐 그럼 마그나도 투자해봐야겠다, 마그나도 좋아 보인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국내 LG전자와 비교를 했을 때는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다.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뭐 이 애플카 최대 수혜주라고 사실상 볼 수 있는 그러한 업체다 보니까 10% 가까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 LG 이노텍도 덩달아서 올랐습니다. 사실 뭐 고점까지 상승한 걸로 치면은 LG전자보다 LG 이노텍이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13.68%까지 올랐지만 윗꼬리를 크게 달면서 5% 이상 크게 좀 밀렸습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카 태스크포스를 뭐 이제 구성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애플카 부품 공급을 현재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슈로 좀 크게 부각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미 애플의 이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 주요 공급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애플카도 뭐 카메라 같은 여러 이제 센서가 들어가다 보니까 부각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시장이 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이 스마트폰하고 전기차는 조금 이제 약간 다른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LG전자가 좀 더 이제 마감까지 상승을 하면서 좀 마무리를 했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급등하고 좀 많이 빠졌다. 아직까지는 전기차보다는 LG 이노텍은 애플 아이폰 향 매출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시장이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체적으로 이 LG 이노텍의 이러한 좀 주가의 급등 후 그 다음에 큰 조정, 하루 만에 이렇게 큰 조정이 좀 나온 것만 봐도 애플카 협력 소식이 사실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애플이란 기업 특성상 뭐 여러 이제 주요 글로벌 업체들도 비슷합니다만 이 단일 벤더로 거의 가지가 않죠. 그러니까 부품사를 야 너희가 독점 공급해, 그렇게 이제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부품사를 경쟁시키고, 그래서 원가적인 부분에서 최대한 애플이 유리한 쪽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 이제 단일 밴드로는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LG전자나 LG 이노텍이 향후 이제 애플카가 만약에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협력한다라고 해도 사실상 너무 큰 기대감을 갖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이전에 이제 이 현기차, 현대차도 애플카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급등을 했지만 지금 주가가 계속 이제 횡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때 굉장히 급등을 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현대차가 막 이렇게 24.76% 오르고 그런 거 거의 처음 봤는데, 그만큼 뭐 사실 애플카 이슈가 굉장히 강하기는 하지만 현기차의 협력설도 사실상 무산이 되었던 것처럼 LG 관련된 이러한 모멘텀도 언제 또 무산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우리가 조심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카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빨라야 이제 2024년에서 2025년 정도에 이제 애플카가 출시될 전망이기 때문에 실제로 남은 기간이 한 3년 이상이죠. 그래서 아무리 이제 주가가 좀 선반영 된다라고 하지만 3년 이상은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주식 투자를 항상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기 시작하거나 좀 이제 확정적인 어떤 뉴스가 나오면, 확정적인 좀 팩트 체크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좀 큰 돈을 투자하셔도 괜찮겠지만 지금은 아직 극초반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무리하게 투자하는 건
좀 좋지 않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LG이노텍과 LG전자를 좀 비교를 해드렸는데, LG전자가 왜 막판까지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고 10%대에서 이렇게 이제 주가가 마무리되었는지 제가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돋보이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냐면 LG 마그나 지금 합작사가 설립이 되고 나서 이파워트레인 본사가 있는 인천 사업장 요 이제 생산 라인 등 관련 그런 이제 기사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기사를 보면은 실제로 이제 이 파워트레인 관련된 전기차 생산 라인이 벌써 이제 가동이 되고 있고, 그러면 뭐 꼭 이제 애플카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해도 다른 이제 다양한 전기차에 당연히 쓰이겠죠. 그래서 이미 이 LG 그룹 자체의 어떤 이 시스템이 전기차 쪽으로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LG전자는 향후 이 전기차 시대에 계속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계속 좀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이제 글로벌 대기업 중에서 좀 이제 굉장히 탄탄한 그런 체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시총이 10조 이상의 큰 기업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LG전자에 꾸준히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 애플카 관련된 이슈가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간에 2차 전지, 그 다음에 전기차 요 섹터의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 반전이 되었습니다. 특히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LG화학의 GM 대규모 이 리콜 사태 이후에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쇄신되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배터리 주요 3사를 비롯해서 장비주나 소재주 모두 상승하는 그런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에서 좀 제일 상승폭이 큰 그런 기업에 주목을 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이제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린 뭐 에코프로 BM이나 여러 이제 소재주, 그 다음에 코인테크라든지 여러 이제 또 장비주들도 사실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대주전자 재료의 이런 급등세를 따라온 종목은 없었어요. 18.58%로 마감을 했고, 그 다음에 20% 요렇게 이제 좀 상승하는, 고점으로 보면 20% 넘게 또 상승하는 그런 굉장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대주전자 재료라는 기업은 국내 유일의 실리콘 응급제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2011년도부터 이 실리콘 산화물 개발이 시작을 하였기 때문에 벌써 10년 동안 한 우물만 계속 판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대단하죠. 어떤 한 분야를 10년 동안 계속 연구 개발이 지속해 온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이 기업은 실제로 그런 개발을 계속 해와서 2019년에 출시된 포르쉐 타이칸이라는 EV 슈퍼 전기차에 세계 최초로 이 실리콘 응급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근데 좀 이 실리콘 응급제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사실 이제 그동안 양극재 쪽은 기술 개발이 좀 있어 왔는데 응급제 쪽에서는 기술 개발이 크게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기차 배터리도 계속 이제 이 기술이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개발이 되어지고 있는데, 응급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려 30년 동안 흑연이라는 소재가 계속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흑연만 계속 쓰다 보니까 어떤 이 특정 소재에 분명히 한계가 오겠죠. 그래서 흑연이라는 소재에 한계가 왔습니다. 흑연이라는 소재를 써서 응급제를 개발하는 것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선 이제는 새로운 소재가 필요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실리콘 소재입니다. 근데 이제 뭐 국내 유일한 이 대주전자재료 실리콘 응급제를 만들기가 쉽다면 당연히 국내 유일이라는 타이틀이 없겠죠. 다른 업체들도 다 만들겠죠. 근데 무려 이 10년이라는 세월을 이 실리콘 응급제 개발에 매진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이 굉장히 크게 부여되고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 실적적인 부분은 크게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시총이 거의 1조 가까이 됨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은 상당히 좀 형편없는 수준인데요. 그래도 올해 상반기에 영업이익이 거의 이제 100억대로
그렇게 들어서면서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포르쉐 타이칸이 세계 최초로 실리콘 응급제를 도입한 이후에 뭐 딱히 큰 문제도 없고 성능 면에서 굉장히 뛰어나자 여타 이제 다른 업체들도 본격적으로 실리콘 응급제를 사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제 이 대주전자재료에서는 LG화학, 그러니까 정확하게 LG 에너지 솔루션이겠죠.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의 실리콘 산화물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주요 포인트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대주전자 재료의 성장세가 첨보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첨보의 어떤 이런 지금 계속되는 상승세를 보면은 첨보도 사실 이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뭐 상당히 고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총이 지금 2조가 넘었는데 매출액이 고작 이제 2천억 원대고 영업이익이 1,000억도 안 됩니다. 제조업 기반의 어떤 기업치고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죠. 근데 이러한 기업들이 계속 조금씩 우상향하면서 끊임없이 오르는 이유는 바로 이제 대규모 증설이기 때문입니다.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2019년도에 이 실리콘 산화물, 실리콘 응급제 생산 능력이 월 20톤 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2020년 작년에는 20톤이 40톤으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이게 80톤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2022년에는 150톤으로 또 이제 2배가량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최대 250톤까지 증설할 계획이라고 대주전자재료에서는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2배씩 증설한다는 거는 성장률이 매년 거의 이제 100%에 달한다는 것인데, 매년 이제 2배씩 성장하는 게 확실하다. 그러면은 사실 향후 3년 동안 2배씩 계속 성장합니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에 세제곱, 즉 8배 주가가 오를 수 있고 그만큼 실적이 또 증가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미래의 일이 굉장히 확정적이라면은 아무리 현재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높다, 고평가라고 해도 당연히 충분히 설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대주전자 재료와 또 비슷한 기업이 한 개가 더 있습니다. 바로 나노신소재라는 기업입니다. 나노신소재 역시 대주전자 재료 뒤를 이어서 굉장한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이 애플카 이슈로 17% 가까이 올랐지만 막판에 이제 조금 눌리면서 14%가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주전자 재료의 실리콘 응급제, 요 이제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동안 이제 이 응급제에서 실리콘 응급제가 기존 흑연 대비 10배가량의 에너지를 더 이제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실리콘 응급제를 썼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동안 왜 흑연 대신 실리콘 응급제를 쓰지 못했냐면요. 바로 굉장히 큰 단점이 있기 때문인데, 실리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고무죠. 고무다 보니까 충방정 시에 이게 굉장히 확대되는, 그러니까 부피가 늘어나고 다시 이제 좀 쪼그라드는 그런 좀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이제 부품이 크게 뭐 부풀어 오르면 당연히 그 성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나노신소재에서 CNT 도전제라는 것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CNT 도전제를 현재 양산을 해내고 있고요. 실적적인 부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사실 나노신소재 역시도 그렇게 실적이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타 뭐 어떤 테마주들처럼 적자인 상황은 아니고, 기업의 내용을 보시면 현재 이 CNT 도전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실적적인 부분은 매력적인 그러한 수준까지 와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2차전지 소재, 2차전지 도전제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CNT 등. 근데 요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4.1%밖에 매출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는데요. 작년에는 12.1%로 3배 가까이 증가를 했고, 올해 지금 상반기에도 굉장히 크게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디스플레이, 반도체, 태양전지 소재 등
여러 이제 소재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2차전지 소재 비중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이 2차전지 CNT 도전제가 메인 제품으로 그렇게 이제 거듭나고 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 애플카 이슈로 대주전자재료 다음으로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음극재뿐만 아니라 이 CNT 도전제가 또 양극재에도 사용이 됩니다. 지금 어떻게든 배터리 성능을 높여야만 소비자들의 불만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성능을 높인다라면 그 어떠한 방법도 지금 전 세계 이제 주요 배터리사들에서 고려를 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입장이기 때문에요. 대주전자재료, 그 다음에 나노신소재, 세계에서 좀 유일무이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독점 업체들은 꼭 여러분들이 일부분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재 가장 좀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종목을 한 개 더 말씀드리면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TCC 스틸이라는 종목인데요. 현재 이제 흐름을 보면은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신고가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업명에서 알 수 있다시피 TCC 스틸은 사실 철강 관련된 그런 종목인데요. 2000년도부터 개발을 해온 니켈 도금 강판이라는 요 이제 제품이 2009년도부터 사실상 공급이 되기 시작해서 지금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작년부터 성장을 하면서 요게 이제 사실상 실적에 많은 기여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상반기에만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해가지고 500% 이상 영업이익이 폭증하는 그러한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적을 보시면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이제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매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이렇게 크게 늘어난 구체적인 이유는요, 바로 이 기업이 2차전지 원통형 캔 소재를 독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원통용 배터리 테슬라로 굉장히 계속 이제 꾸준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여년의 오랜 연역을 토대로 설립된 지 60년이 실제로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력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굉장히 노하우 기술력 부분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2차전지 원통형 캔 소재를 LG 에너지 솔루션과 그 다음에 삼성 SDI 등의 또 독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실적은 계속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원통형 캔 소재를 사실은 상신 EDP라는 기업을 통해서 국내 이제 배터리 3사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상신 EDP의 주가도 보시게 되면 꾸준히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그래서 TCC 스틸이 상신 EDP에 공급을 하고, 상신 EDP가 또 주요 배터리사에 공급을 해서 상신 EDP의 실적이 좋아지면 당연히 TCC 스틸 실적도 좋아지는 그러한 이제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 이제 주가가 좀 잘 오르는 그러한 기업들을 보면 어떤 굉장히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오랜 연역을 토대로 오랜 기간 그 사업을 꾸준히 영위해온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요. 다른 어떤 주요 기업에 투자하실 때도 이러한 주요 포인트를 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애플카 진짜 수혜주를 한번 찾아봤고요. 애플 관련된 모멘텀이 아니어도 2차전지 섹터, 전기차 섹터에서 두드러지는 그런 종목들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더 좀 자세하고 더 확실한 정보를 원하시면 여기 아래에 노란톡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